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상가 투자를 위한 상권 분석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 목차를 7단계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그런데 또 역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들 바로 오늘 수업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으로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권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상권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상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상권이란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권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권이 뭔지 아십니까? 상권. 제가 여기다가 상권에 대해서 영어로도 써놨는데요. 제가 마케팅 에어리어라고 상권을 영어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상권은 결국 마케팅이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권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은요, 내 점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가 투자를 하려는 분이니까 내 상가에 와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권이 뭐라고요? 내 점포, 즉 내 상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가 있어요. 그럼 이 상가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언제 와서 소비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그 상가에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소비자를 생각하십시오. 상권 그러면 머릿속에 소비자가 떠올라야 돼요. 어떤 소비자들이 어디 있는 소비자가 이 점포에 와서 소비를 해줄 것이냐. 왜냐하면 그 소비를 해준다는 건 결국 내 점포에서 내 점포의 매출을 올려줄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냐. 이게 이제 상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이 마곡지구의 중앙광장에 대한 어떤 컨설팅 의뢰를, 자문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 상가가 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일까?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일까? 그들은 왜 여기 와서 소비를 해줄까? 뭐 이런 걸 분석을 해야 이 상가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요, 이 소비자의 범위, 이 소비자의 범위는 그러면 획일적이냐? 그러니까 획일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가든 간에 소비자의 범위는 다 똑같냐? 아니라는 얘기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 지역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가는요, 근린 상권에 있는 상가일 수 있어요. 근린 상권. 보통 우리가 동네 상권, 골목 상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린 상권에 있는 상가는 아무래도 소비자의 범위가 좁을 겁니다. 즉 가까이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와서 소비를 해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보다 소비자가 조금 더 멀리서 찾아오는 상권을 우리가 지역 상권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수원역 상권, 범계역 상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상권에도 지하철역이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그 주변에 와서 교통이 편리하니까 뭔가 소비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상권에 있는 상가의 소비자 범위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골목 상권이나 근린 상권보단 조금 더 멀리서 찾아오겠죠. 자, 그러나 이거보다 더 멀리서 찾아와서 소비를 해주는 상권을 우리가 광역 상권, 뭐 강남역, 홍대 이런 상권들이 아마 광역 상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넓은 이런 걸 우리가 전국 상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전국에서 놀러 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국 상권에 해당하는 상권들이 대부분 보면 관광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도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속초 또는 강릉
또는 담양 뭐 여러분들이 놀러 가는 많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전국 상권. 그래서 이 소비자의 범위는요, 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기 속초예요, 속초. 속초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면 속초에 있는 중앙시장이에요. 제가 속초 중앙시장에 와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신용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속초 시내에 살고 있는, 즉 반경 5km에 있는 고객은 4%밖에 되지 않아요. 즉 96%의 고객은 다 어디서 오는 거다? 전국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에서 오는 고객이 가장 많겠죠. 이와 같이 소비자의 범위는 이런 상권의 환경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상가를 투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의 범위는 상권의 환경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이 환경 특성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환경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요, 오피스 상권이에요. 그러면 오피스 상권이라는 건 뭐죠?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주로 소비해주는 상권이라는 거죠. 여기는 주택가 상권이에요. 여기는 번화가 상권이에요. 여기는 역세권이에요. 여기는 대학가 상권이에요. 여기는 교외 상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은 상권의 환경 특성에 따라 그 안에 있는, 그 상권 안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범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로부터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받은 자료예요. 자, 이게 어떤 자료냐면요, 설렁탕 전문 프랜차이즈의 각각의 점포들의 소비자 범위를 조사한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점포별로, 즉 이 점포들은요, 여기 보니까 종로점 있죠, 신촌점, 부평역점, 김포점, 화곡역점. 이거는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들, 뭐 직영점들, 어쨌든 동일한 설렁탕을 팔고 있는 동일한 브랜드의 점포들인데요. 그 고객들의 범위를 봤더니 다 다르다는 얘기죠. 종로점의 경우는요, 매출액의 30%를 올려주는 고객의 범위가 약 560m, 즉 그 점포로부터 560m 안에 있는 소비자들이 매출액의 30%를 올려주는데요. 화곡역점은요, 580m예요. 그러니까 종로점보다 조금 더 소비자 범위가 넓죠. 자, 근데 부평역점은요, 800m예요. 훨씬 더 넓죠. 신촌점은요, 845m예요. 더 넓죠, 소비자 범위가. 그런데 김포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1.8km, 1800m 안에 있는 소비자가 매출액의 30%를 올려준다. 즉 매출액 30%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소비자의 범위가 오피스 상권인 종로점은 550m, 주거 상권인 화곡역점은 580m, 역세권인 부평역점은 800m, 대학가 상권인 신촌점은 845m, 교외 상권인 김포점은 1.8km. 다 소비자의 범위가 다르다. 자, 이거는 매출액 30%만 본 거를 지금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린 건데요. 매출액이 80%를 올려주는 범위도 역시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소비자의 범위가 이 상권의 환경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상가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가가 속한 상권이 어떤 상권이고 그 상권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 범위가 다르다는 걸 명확히 아셔야 여러분이 상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더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비자의 범위는요, 업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즉 이건 뭐냐면 동일한 상권 안에 있는 점포들을 업종별로 소비자의 범위를 조사해 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치킨을 조사한 게 있고 호프 맥주를 조사한 게 있죠. 갈비 삼겹살, 떡볶이, 제과점, 커피 전문점도 조사했어요. 도시락도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파란색은 500m 안에 있는 고객 비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앞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란색을 한번 막대 그래프의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이 파란색이 높은 건 뭐죠? 도시락 업종이에요. 도시락 업종이 500m 이내의 고객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는요, 5km 밖의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 삼겹살의 이 5km 밖에서 오는 고객 비중의 그래프가 제일 높죠. 즉, 갈비 삼겹살은 멀리서도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소비를 해준다. 즉, 갈비 삼겹살 업종의 소비자 범위가 가장 넓은 걸 여러분이 여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죠? 그 다음이 커피 전문점. 도시락도 역시 멀리서도 오죠. 그 다음에 호프 맥주고요. 그 다음이 치킨. 그 다음이 제과점. 그 다음에 5km 밖의 고객 비중이 가장 적은 것이 떡볶이 전문점. 분식은 아무래도 멀리서 찾아오는 고객의 비중은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까이서 찾아오는 고객 비중이 가까이 있는 고객이 훨씬 더 많다. 어쨌든 결론은 뭐죠? 업종에 따라서도 하나의 상권 안에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즉 소비자의 범위가 모두 다 다르다.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상가 투자를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상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권이라는 건 결국 뭐다? 소비자의 범위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 특성에 따라 또는 환경 특성에 따라 또 그 상가에다 어떤 업종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 달라진다. 그런데요, 여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자의 범위는요, 업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업태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요. 이런 걸 업태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또는 캐주얼 다이닝, 뭐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또는 파인 다이닝,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음식점에 붙여주죠. 그래서 만약에 맥도날드, 그럼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이런 데는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상권의 범위가, 즉 소비자의 범위가 좁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먹잖아요. 상권의 범위가 넓습니다. 즉 소비자의 범위가, 패스트푸드는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고객들만 오는데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는 1시간. 그런데 패스트 캐주얼은 10분, 그러니까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캐주얼 레스토랑은 30분 정도. 그래서 이러한 상권 범위가 좁다는 건 이렇게 인구가 적어도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상권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나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이 상가는 패스트푸드에 적합할까, 파인 다이닝에 적합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상가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권을 정확히 알려면 상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권을 분석한다는 건 결국 뭘 분석할까요? 여러분이 상가 투자를 하시려면요, 뭘? 상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권을 분석하려면 도대체 뭘 분석해야 되죠? 우리가 이걸 상권의 구성 요소 또는 상권을 분석할 때 분석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상권의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뭐죠? 지역 특성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자사. 이 자사라는 건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할 업체, 사장, 그 점포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상가 투자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석 능력이 없으시면 상가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는 강남역 사거리에 반경 500m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강남역에다가 상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가에 투자하면 과연 내가 원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걸 아시려면 바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네 가지를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죠? 지역 환경. 이 상권은요, 역세권 상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내가 보니까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에는 내가 스타벅스를 유치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정말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산은 스타벅스입니다. 아니면 스타벅스는요, 내가 본인들이 상권을 분석한다고 가정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산은 스타벅스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경쟁점들을 봤더니요, 커피 전문점이요, 이 반경 500m 안에 200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 200개의 커피 전문점들의 월 평균 매출액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럼 200개가 2,500만 원의 월 평균 매출액을 올리니까 시장 규모는요, 월 50억 원 정도의 커피를 사 먹는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월 50억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12 하면 연 600억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강남역 반경 500m 안에서요, 월 600억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여기에 1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강남역 반경 500m 안에 1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상권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이 높다는 거예요. 시장에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왜 많죠? 여기 소비자를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가요, 거주 인구는 1만 2천 명, 이 500m 아닙니다. 직장 인구만 7만 명이 이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동 인구는 하루에 64만 명이 이 500m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이 모두 커피를 사 먹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가 커피를 사 먹나 분석을 해봤더니요, 그 커피를 사 먹어주는 사람은 주거 인구는 3.6%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제일 많죠? 직장 인구가 여기에 있는 커피 시장의 55.4%를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외부에서 일을 보러 왔거나 놀러 왔거나 어쨌든 여기 온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약 41%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을 내 상가에 유치해서 내가 이 상가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가에서 내가 원하는 임대료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까? 임대는 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가 투자자의 상권 분석을 한번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리고 뒤에서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상가 투자자가 상가를 매입하기 전에 적정한 소비자 범위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범위 안에 지역 환경, 소비자, 경쟁자, 자사를 정성적,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임대료를 달성할 수 있는지 상가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상가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머천다이징, 즉 업종과 업태를 기획하는 활동을 우리는 상가 투자자를 위한 상권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하시면 이걸 아주 쉽게 전문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생기고요. 이것만 분석할 능력이 생기면 여러분은요, 아주 작은 상가부터 큰 건물까지 성공적으로 투자하면서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상가 투자자를 위한 상권 분석,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목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임대료를 산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상권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목표 임대료를 달성하려면 여러분이 많은 임대료를 받으시려면요, 아무에게나 임대 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적합한 업종과 업태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권 분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상가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가 내의 MD, 머천다이징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가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앵커 점포 또는 앵커 시설을 발굴하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유명하다고 무조건 들어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겠죠. 그 상권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러한 업종과 업태를 선택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상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상권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 단계를 제가 5단계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요, 각각의 단계에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다. 그 다음에 아까 소비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를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상권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권 분석을 하면 여러분이 그 상가에 임대한 임차인이 얼마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고, 그 매출액을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여러분의 목표 임대료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상가 투자자를 위한 상권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그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가 투자자는요, 상가를 매입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권 분석을 한다. 하지만 상가에 투자를 했다 그래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상가에 투자를 했다면 상가를 이용할 것으로 예정되는 업종과 업태의 소비자 범위를 조사하고 상권 분석 영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지역의 환경, 소비자, 경쟁자, 자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걸 데이터로서 수집하셔야 됩니다. 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상가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그 추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출해서 바로 여러분이 이 임대료만 받으면 내가 이 정도를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상가 투자를 위한 상권 분석의 5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권 분석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분석 도구가 9가지 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 9가지의 모든 도구의 사용법을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제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요, 제 강의를 제 김영갑 교수 유튜브 채널을 들으시면 이러한 9가지 분석법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실제로 분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이 분석법은 모르더라도 어떤 분석법을 써야 되는지를 아셔야죠. 정성적인 방법 3가지, 정량적인 방법 3가지, 그 다음에 소셜 분석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권 분석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가 투자를 위한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권은요,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상권도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하는 상권이 도입기 상권인지 또는 쇠퇴기 상권인지 언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도입기에 투자를 하시면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많은데 한 1, 2년 정도는요, 여러분이 임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워놓으셔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임대를 했다고 해도 처음에는 임차인이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단계를 잘 이겨내시면 이제 어떻게 되죠? 상권이 성장기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 임대료도 높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권에 쇠퇴기에 있는 상권에 있는 상가에 투자를 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숙기에 있는 상권에 있는 상가에 투자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처음에 임대료는요,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 이미 상권이 다 성숙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임대하기도 쉽고요, 임대료도 충분히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권은요, 한 2, 3년, 3, 4년 지나다가 상권이 완전히 쇠퇴해지면 공실이 될 위험이 있어요. 아니면 공실이 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의 건물을 임차하신 임차인이 어떻게 되죠?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월세를, 임대료를 깎아달라. 어떻게 하실래요? 안 깎아주면 또 잘못하면 공실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상권이 도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 이런 걸 또 반드시 분석해 보시고 이 상가의 미래에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죠. 머천다이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머천다이징이라는 건요, MD라고 줄여서 말하죠. 보통은 점포 안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다 놓느냐에 따라 그 점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엔 머천다이징이 점포 안에 상품의 구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가르치는, 배우는 그런 학문이었고, 그걸 우리가 실무에서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요, 제품의 구색을 잘 맞춰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머천다이징 이론이 나온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머천다이징이 그런데 자꾸자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머천다이징은 어떤 상품을 팔까, 어디에서 팔까, 언제 팔까, 얼마에 팔까, 몇 개나 팔까,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상가도 머천다이징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개의 점포들이 있을 때 이 점포들의 업종이나 업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상권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올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조그만 꼬마 건물을, 꼬마 빌딩을 투자했어요. 여기 점포가 예를 들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점포에 어떤 점포를 어떻게 조화롭게 임대를 줬을 때 이 건물의 가치가 가장 높아질까? 이게 머천다이징이에요. 아무거나 막 주시면 이 건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게 되고요. 이 건물로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이 건물에 있는 점포들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건물주가요, 상가주가요, 상가 투자자가요, 아무에게나 마구마구 임대를 주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머천다이징을 공부하시고 내 상가에 가장 잘 맞는 업종과 업태가 들어오고 내 점포만 잘 되면 안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점포들과도 잘 조화롭게 머천다이징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래야 이 지역으로, 이 건물로, 이 상권으로, 이 상가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상가도 장사가 잘 되고 임대료가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천다이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천다이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업종으로 구성할까, 상가들을 어디에 배치할까, 언제 판매할까, 즉 영업시간이 되겠죠. 가격대들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각각의 상가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도록 공급을 조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머천다이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머천다이징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상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가 투자자로 성공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상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상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권 분석의 내용과 과정을 5단계로 설명을 드렸고요. 상가 투자를 위한 상권 분석을 하는 목적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상가 투자를 위한 상권 분석의 단계들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죠?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하는 방법 9가지가 있고 이것들도 하나씩 공부해서 내가 직접 상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겠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들을 이걸 사업을 하시든 상가 투자를 하시든 음식점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소매업을 하든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권의 수명 주기와 머천다이징까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상가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